기후변화에 따른 어떤 위험 또는 기후위기는 우리 전쟁 위험과 굉장히 비슷한 상황이다. 우리 인류의 그러한 완전히 멸망까지도 불러올 수 있는, 그걸 넘어서 지구 생태계, 지구에 있는 모든 동물과 식물들까지 다 생태계에 어떤 위협을 가져오는 그런 상황까지 올 수 있다. 네, 안녕하세요. 이현은 교수의 경제포럼.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3주 전부터 제가 우리 인류가 마주하고 있는 4가지 거대한 변형 또는 4가지 뉴 노멀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호모 사피엔스 인류가 드디어 산업사회에서 디지털 사회로 전환하고 있다는 것이었고요. 두 번째는 우리 인류가 드디어 정말 100세 인생을 바라보는 노인 사회로 전환하고 있다는 말씀 드렸고, 그리고 세 번째는 전혀 다른 형태의 양극화 사회로 전환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네 번째로 우리 인류가 드디어 기후 위기를 가져오고 있다 하는 그러한 주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우선 여기 제일 첫 번째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고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기 그림을 보시면 이게 지구의 지표면 온도가 산업화 이전에 비해서 어떻게 변화해 오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그림입니다. 그 상단에 있는 이 검은색으로 표시된 것과 그리고 여기 주황색으로 표시된 것이 우리 인간이 활동을 함으로 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경제활동, 산업화 활동을 함으로 해서 이 지표면 온도가 높아지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기서 보시면 1850년도에는 평균적으로 지표면 온도가 0도 정도였는데 이것이 한 1.1도까지 상승했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024년도에 발표한 세계기상기구라고 있어요. 세계기상기구 WMO에서 발표한 세계기상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2023년도까지 소위 그 지표면 온도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는데 2023년도를 보면 이게 그 산업화 이후에 1.1도가 아니라 1.45도까지 올랐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2020년 이후에 다시 또 계속해서 더 빠른 속도로 상승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지표면 온도가 상승하는 것을 우리가 지구온난화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정말 지구온난화라고 하는 것이 옳은 표현인가 싶습니다. 사실 지구온난화가 요즘에 와가지고는 뭐라고 부르냐면 기후변화, 더 나아가서 기후위기라고 부르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게 단순하게 지구가 온난화된다, 지표면이 점점 상승하고 있다, 이건 어떻게 생각하면 북극과 남극에는 굉장히 추운 지역이고 그래서 거기에선 살기도 힘들다고 하는데 이게 좀 따뜻해지면 그쪽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더 좋을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우선 이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우리가 1.1도, 최근까지 하면 1.45도 정도 상승했다고 하는데 육지는 훨씬 더 빠르게 이 지표면 온도가 상승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바다는 상대적으로 좀 서서히 뜨거워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그 IPCC 6차 보고서에 의하면 1.1도 상승인데 육지의 그 지표면 온도는 1.5도, 그리고 해수면은 1.0도 상승한 걸로 나와요. 뿐만 아니라 극지방은 더더욱 빠른 속도로 이 지표면 온도가 상승하고 있어요. 그렇게 되니까 이 대기를 흐르는 그 기류가 바뀌게 되고 기류가 바뀌니까 이게 기상 변화가 굉장히 급격하게 나타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다시 말씀드리면 전체적으로 똑같이 따뜻해지는 것이 아니라 이 극지방으로 갈수록 또 그리고 육지가 더 빠르게 이 뜨거워지고 있기 때문에 기류가 바뀌어지면서 이것이 세계 기상이 굉장히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다. 그렇게 됨으로써 이 홍수가 막 굉장히 심하게 나타나고 또 경우에 따라 또 가뭄이 나타나고요. 또 굉장히 폭염이 나타나고 또 반대로 또 굉장히 혹서가 나타나고 또 태풍이 굉장히 강력해지고 허리케인이 강력해지고, 다시 말씀드리면 이것이 똑같이 따뜻해지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가지고 기상 이변이 굉장히 심각하게 빠른 속도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 하는 겁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지구온난화가 나타나면서 이게 전반적으로 너무 뜨거워졌을 뿐만 아니라 기상이변이 막 나타나면서 이게 결국은 우리 인간으로 하여금 농사짓기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된다. 이거 말고도
우리가 많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전반적인 해수면 상승하니까 뭐 그것 때문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문제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이러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어떤 식량 문제가 있을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우리 한국의 경우에도 뭐 여러 가지 뭐 이상 기후가 많이 나타난다 하잖아요. 뭐 전반적으로 우리가 사계절이 분명한 그러한 나라다 이렇게 많이 얘기했는데 사계절이 없어졌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전반적으로 아주 뜨거운 여름 그리고 아주 추운 겨울 이렇게 두 개밖에 없다. 또 전반적으로 또 아열대 기후성으로 가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좀 뜨거워진 것이 맞는 것 같고 그리고 또 기상이변이 많이 나타나서 이게 뭐 뜨거울 때는 엄청나게 뜨겁고 또 추울 때는 상대적으로 또 굉장히 춥고요. 또 그리고 굉장히 홍수도 굉장히 심하게 막 나타나는 경우가 있고 또 태풍도 굉장히 심하게 나타나고 그래서 이게 뭐냐면 2023년도에 그 이상기후 보고서라고 하는 우리나라의 기상청에서 발표한 자료인데요. 거기에 나와 있는 것을 보도한 그 자료를 제가 그냥 옮겨온 건데 굉장히 그 이상기후가 많이 나타나고 있다. 2023년뿐만 아니라 2022년도 그렇고 계속 최근에 오면서 점점 더 이상기후가 나타나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느끼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전 세계적인 현상이면서 동시에 우리나라에서 나타나고 있는 아주 중요한 현상이다 하는 말씀이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우리 그 WEF라고 세계 경제 포럼, 이 포럼에서 그 발표한 자료인데요. 매년 발표하는 자료입니다. 그래서 1490명의 전 세계의 지식인을 대상으로 해서 앞으로 10년 동안 전 세계적인 위기 요인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물어봤더니 여기 보시면 1위가 뭐냐면 이상 기후 현상이다. 2위가 뭐냐면 지구 시스템 변화다. 3위가 생물 다양성 감소와 생태 시스템 붕괴다. 4위는 자연 자원이 부족해질 것이다. 이게 다 뭐예요? 지구 온난화와 관련된 기후변화, 더 나아가서 기후위기와 관련된 것이다. 그냥 다시 말씀드리면 이 지구온난화가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후변화고 이것을 사람들이 위기로 인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그 10위 공해 문제도 사실은 이 기후위기, 좀 더 폭넓게 생각하면 우리 환경과 관련된 그러한 문제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전 세계 사람들이 소위 지식인이라는 사람들, 소위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거 지구위기, 기후위기는 너무 심각한 문제야. 앞으로 이게 점점 더 심각한 문제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지구과학자들은 뭐라고까지 하느냐 하면 이제 그동안 5번의 지구에 있어서 대멸종 사태가 있었는데, 상황이 있었는데 가장 최근에 있었던 것이 뭐 우리가 공룡이 대멸종하는 그러한 것도 있었다고 하잖아요. 이런 것들은 다 대부분 뭐냐면 뭐 운석이 떨어지거나 아니면 지구의 여러 가지 어떤 생태, 지구의 환경이 급격한 변화로 인해서 나타나는 어떤 대멸종 상황이었는데 이제 인간이 스스로 만든 그러한 지구 온난화, 기후 변화 때문에 드디어 이제 인간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생태계가 다 멸종하는 상황이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걱정까지도 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것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식량 위기가 너무 밀접한 연관이 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나라는 특히 식량 자급률이 일반적으로 50%가 안 된다. 46%라고 그래요. 그렇지만 사실 그 속을 들여다보면요. 쌀만 100%가 넘고 보리가 27%, 밀은 1.3%밖에 되지 않고요. 옥수수도 4.3%, 콩은 한 29% 정도 됩니다. 그래서 한 46%라고 하는데 사실 이거 말고 우리가 그 여러 축산업을 하잖아요. 우리 소도 키우고 돼지도 키우고 닭도 키우는데 그래서 이러한 축산 사료용으로 수입하는 곡물도 있잖아요. 이것까지 포함한 것이 전 더 정확한 식량 자급률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것까지 다 포함하면 우리나라의 그 곡물 자급률은 20%가 되지 않거든요. 19.5%밖에 되지 않아요. 이거밖에 되지 않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무려 7번째로 농산물을 많이 수입하는 나라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 기상이변이 점점 더 심화돼가지고 우리가 수입하는 그러한 농산물 수출국에서 어떤 기상이변 때문에 농업 생산이 줄어들고 그래서 농산물 가격이 그냥 폭등하거나 아니면은 아예 농산물 수출을 아예 금지를 해버리면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는 이거죠. 우리가 보통 의식주 얘기잖아요. 거기서 식이 있잖아요. 식. 먹는 것이 정말 중요한데 먹지 않고 살지 못하는데 식량 가격이 계속 상승하면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올해 지난해 계속 뭐 식량 가격이 상승해서 우리 물가 상승이 뭐 그래서 3%가 되느니 특히 우리 식품 가격이 많이 상승했다 사람들이 너무 힘들어 하는데 이거 뭐 5%가 아니라 10%가 아니라 뭐 2배, 3배 막 상승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는 거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사실은 에너지 위기도 굉장히 심각한 문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가 특히 에너지 수입을 사실 100% 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석유를 100% 수입하고 석탄도 거의 90% 이상 수입해서 그걸 이용해서 거의 60% 이상의 그런 전기를 생산하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 계속 이런 화석연료를 이용한 그러한 전력 생산을 계속 할 수 없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 에너지 가격은 계속 높아지고 그런 경우에 우리는 다시 또 물가 상승이라는 그러한 문제를 또 가져올 수밖에 없다 하는 문제고요. 또 뿐만 아니라 이 전 세계적으로 이게 점점 더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 뭐 그 알리백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그 뭐 알리백 해가지고 앞으로 이거 재생에너지를 쓰지 않으면 그러면 그 기업에 생산한 그런 제품은 우리가 중간재 수입을 하지 않겠다. 뭐 이 애플이 뭐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하잖아요. 그런 알리백, 알리라고 해서 리뉴어블 에너지 뭐 이런 뜻이잖아요. 재생에너지를 100% 활용해서 생산한 제품 아니면 구매하지 않겠다. 뭐 이런 것도 있고요. 또 뭐 EU에서는 탄소국경 조정 제도라고 해가지고 이 앞으로 뭐 철강이라든가 알루미늄, 시멘트 이런 제품을 생산해서 우리가 EU에 수출을 하게 될 때 이게 앞으로 이거 뭐야? 이거 보니까 탄소를 너무 많이 배출하면서 생산한 제품이잖아요. 그럼 거기에 상응하는 관세 부과하는 그러한 제재를 하겠다는 거고요. 또 미국에서도 뭐 IRA 해가지고 인플레이션 저감법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게 기본적으로 하는 것은 뭐냐면 이 소위 신재생 에너지 또는 이 친환경 그런 에너지를 사용하는 그러한 방법으로의 생산을 유도하겠다고 하는 그러한 취지에서 나온 그러한 제도거든요. 그러한 법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그러한 그 어떤 민간 기구라든가 아니면 EU, 미국 이런 정부에서 직접적으로 여러 가지 친환경 방향으로 점점 더 그 무역 규제를 하고 또 산업 정책을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여기에 적응하지 않으면 우리 무역을 하지 않으면 먹고 살지 못하는 우리나라 입장에서 생각하면 굉장히 힘들어지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러한 어떤 지구온난화 그리고 기후변화 그것을 넘어서 기후위기는 이게 남의 나라 문제가 아니라 바로 우리나라의 식량 문제고 우리나라의 에너지 문제고 바로 우리나라의 수출 문제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특별히 그렇다면 이게 왜 이런 것이 발생하는 거야? 누구 책임이야?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인구가 일단 그동안 우리 산업혁명 이후에 지구온난화가 나타났다고 했는데 우리가 산업혁명 시작할 때는 전 세계적으로 한 10억 정도 인구가 있었는데 이것이 80억 인구로 늘어났잖아요. 이렇게 80억 인구로 늘어나니까 당연히 사람들이 더 많은 그러한 경제활동을 했다. 또 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다 이 GDP가 규모가 엄청나게 빠르게 증가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경제활동도 또 많이 하니까 또 그렇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또 뿐만 아니라 특별히 우리 산업혁명을 하면서 우리가 빠르게 경제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뭐냐면 산업혁명이라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기계혁명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잖아요. 그 기계를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우리가 여러 가지 생산활동을 했다. 그렇다면 그 기계를 돌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에너지가 필요하다. 근데 그 에너지는 뭘로 만들었느냐? 다 화석연료를 태워서 만들었다는 거죠. 그 화석연료라는 것이 그게 바로 원유고 그게 천연가스고 석탄이고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자연스럽게 태우다 보니까 이게 결국은 탄소를 배출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그림에서 보시는 것은 이게 1750년부터 시작해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보여주고 있어요. 보통 우리가 그 지구 온난화 물질 하면 대표적인 것이 이산화탄소거든요. 이산화탄소 말고 메탄이라든가 아산화지수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이산화탄소예요. 그래서 이산화탄소의 그 배출량의 추이를 여기서 보시면요. 이게 그 1750년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거의 변화가 없다가 1850년부터 시작해서 서서히 증가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다가 이게 언제냐면 1950년부터 시작해서 급격하게 이산화탄소 배출이 증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1950년이라는 거 뭐죠? 그러니까 지난 한 100년도 되지 않는
그러한 시기잖아요. 그러니까 한 80여 년 전부터 시작해서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급격하게 증가했고요. 누가 그걸 많이 배출하고 있느냐 하는 건데요. 가장 최근 이 연간 그 이산화탄소 주요 배출국을 나타내고 있는 그림인데요. 왼쪽 이 파이 차트에서 보시면 중국이 단연코 많잖아요. 이 중국이 여기 분홍색으로 나타나는 건데 전 세계적으로는 한 28% 정도를 중국이 배출하고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 많이 배출하는 나라가 미국이에요. 미국이 한 15% 정도 하고 있고요. 한국은 한 2% 정도 한다. 그러니까 뭐 이거 적은 거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는데 2%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GDP 규모로 보면 한 1.7% 정도 되거든요. 그것보다 더 많이 한다. 2%면 더 많이 한다는 거고요. 실제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오른쪽 여기 그 표에서 보시면 중국이 1등이고요. 그러니까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1등이고 미국이 2위이고 그리고 세 번째 많이 하는 나라가 인도, 그리고 러시아, 일본, 독일, 이란, 그리고 우리나라가 무려 8위다. 8위. 8번째로 많이 하는 나라다. 그러니까 경제 규모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상당히 이산화탄소 배출을 많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게 우리 가장 최근 2022년 데이터를 좀 전에 보여드렸는데 그동안 생각해보면 중국이 그렇게 많이 배출한 게 맞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사실 중국은 예전 우리 사실 산업화를 늦게 시작을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그림은 뭐냐면 1750년이 우리 산업혁명이 시작한 시점이잖아요. 그때부터 보면 전 세계 주요 국가들의 연간 이산화탄소 배출량 추이인데 여기 보시면 처음에는 뭐 당연히 영국이 많이 했는데 그게 밑에 뭐 요즘 그 배출량에 비교하면 너무 적어서 여기 뭐 거의 뭐 안 보이는데요. 아예 밑에 깔려 있는데 미국이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전 세계 단연코 1위의 패권 국가로 등장을 하잖아요. 그래서 보면 경제 규모도 전 세계에서 단연코 1등이고요. 그래서 뭐 한때는 30% 이상 경제 비중, 전 세계 GDP에서 차지하는 그런 국가인데 이 전 세계에서 가장 경제 규모가 큰 미국이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가장 많았어요, 당연히. 그런데 이게 1980년 이후에 중국이 개혁 개방을 하면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산업화를 하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게 2005년 정도 되면 중국이 미국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추월을 해요. 그래서 지금은 보면 중국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에 비해서 단연코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많다. 그래서 미국에 비해서 중국이 2배 이상 많이 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최근에 와서 도리어 전반적인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줄어들고 있어요. 그렇더라도 전 세계에서 2등 정도 하고 있고 3위가 인도다. 그렇게 말씀드렸고요. 한국도 지금 상당히 많이 하는 나라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1인당으로 보면 어떨까? 그러니까 전체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전체 인구로 나눠보면 어떨까? 이렇게 보면요. 미국이 아직도 단연코 1등이에요. 단연코 1위다. 맨 위에 있는 이 선인데요. 이게 그렇지만 전반적인 추세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굉장히 특이한 점은 뭐냐면 이 녹색 선이에요. 이 녹색 선이 뭐냐면 우리나라의 1인당 연간 이산화탄소 배출량이에요. 이거 보면 어때요? 지금 굉장히 빠른 속도로 증가해서 이게 거의 미국을 따라가고 있어요. 미국을 조만간 추월할 정도로 굉장히 따라가고 있고요. 중국이 전체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미국보다도 단연코 많은 1위라고 했잖아요. 미국보다 거의 2배 많다고 했는데 1인당으로 보면 아직 미국에 비해서 굉장히 낮은 수준이다. 그렇지만 굉장히 빠른 속도로 따라가서 지금 한 60% 정도 수준까지 따라가고 있는데 문제는 미국은 한 3억 정도 인구를 갖고 있는데 3억 약간 넘죠. 중국 같은 14억 인구가 되니까 만약 중국이 미국과 같이 똑같은 그런 생활 양식, 그런 산업 구조를 계속 유지를 하면서 계속 이산화탄소를 배출하게 되면 1인당 만약에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미국처럼 많다면 아마 전 세계는 폭망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우리나라예요. 우리나라가 굉장히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전체적으로도 많지만 특별히 1인당으로 보면 굉장히 많다. 이런 말씀을 제가 여기서 강조해서 드리는 거고요. 그렇다면 누적으로 보면 어떠냐. 이거 지금 당장 많더라도 그렇다면 그동안 누적한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지적할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이산화탄소가
지구온난화를 불러오는 이유가 뭐예요? 이게 대기권으로 일단 올라가면 이것이 대기권에서 이게 갇혀가지고 거기에서 하나의 층을 막을 이루어잖아요. 이산화탄소가. 그렇게 되면 태양열이 지표면으로 내려왔다가 이게 반사되어가지고 다시 대기권 밖으로 빠져나가야 되는데 이게 이산화탄소가 막을 형성하면서 온실을 만들어가지고 이게 결국은 이 지표면에 갇히게 되고 그렇게 되면서 전반적으로 이 지표면 온도가 뜨거워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산화탄소가 그동안 계속 이제 얼마나 이게 배출돼가지고 대기권에 이게 계속 갇혀 있느냐를 이제 봐야 되는데 왜냐면 이산화탄소는 일단 한번 대기권으로 배출이 되면 이게 수백 년 동안 이게 사라지지 않는다고 그래요. 지구 과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그러니까 이게 그동안 10년 전, 20년 전뿐만 아니라 100년 전, 200년 전에 배출한 것도 아직도 거기에 그냥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 누가 많이 배출했느냐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 보시면 미국이 단연코 누적 이산화탄소 배출량으로 보면 1위다. 근데 중국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따라가고 있다. 한국도 누적으로도 보면 여기 그림에 보일 정도로 여기 주요 국가별 누적 이산화탄소 배출량인데 우리나라도 지금 이게 지금 10위권으로 지금 들어가 있는 상태다. 굉장히 많이 지금 배출하고 있다는 말씀이고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또 궁금한 것이 뭐냐면 그러면 주로 어디에서 이산화탄소가 배출되느냐는 거예요. 왜 제가 이런 걸 자꾸 원인을 자세하게 말씀드리냐면 이 원인을 알아야지만 대책을 우리가 강구할 수 있고 또 우리가 살아나갈 수 있는 어떤 길을 찾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산화탄소 주요 배출량을 보면 크게 보면 세 가지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전력 생산이에요. 그걸 갖다 발전이라고 하잖아요. 발전을 하는데 주로 뭘 가지고 하느냐면 화석연료 가지고 하거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보면 전체 발전 중에 한 60% 이상을 화력을 이용해서 해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화력 발전이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뭐 석탄 아니면 원유, 천연가스 뭐 이런 것을 포함해서 얘기하는 건데 그런 것을 다 하면 60%가 넘거든요. 어쨌든 화력 발전이 전반적으로 제일 중요한 원인이다.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거의 한 30% 이상을 차지하는 것이 화력 발전이고요. 두 번째 많이 하는 것이 산업용이에요. 산업용이라는 뭐냐 공장 돌리고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거기에서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여러 가지 뭐 우리가 천연가스를 떼거나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원유를 태워가지고 결국 거기에서 기계를 돌리게 하는 에너지를 만드는 거잖아요. 뭐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 또 이산화탄소가 많이 배출되는 거고요. 또 세 번째 많이 하는 것이 뭐냐면 이 운송, 교통이에요. 운송이다. 그래서 운송도 보면 육상 운송이 있고 뭐 해상 운송이 있고 그리고 항공 운송이 있는데 가장 많이 하는 것이 당연히 육상 운송이고 육상 운송 중에서도 뭐 기차 이런 것이 아니라 대부분 뭐냐면 자동차다. 그래서 이게 전체적으로 비슷해요. 그래서 화력 발전이 굉장히 많고요. 두 번째 산업용으로 우리가 여러 가지 화석연료를 태워서 그렇고 세 번째가 바로 우리가 자동차를 많이 우리가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앞으로 그러면 어떻게 될 거냐를 생각하기 구체적으로 이 어느 나라가 더 이런 화력 발전을 많이 하는 거지? 이렇게 또 생각해 볼 수도 있잖아요. 또 어느 나라가 산업용으로 많이 태우는 거지? 또 어느 나라가 주로 육상 교통을 많이 사용하는 거지? 뭐 이렇게 생각하면 당연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누가 많이 하겠어요? 단연코 중국이 많이 하고 두 번째로 미국이 많이 한다. 중국 같은 경우에 특별히 뭐 때문에 많이 하느냐? 주로 화력 발전 때문에 많이 하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주로 뭐 때문에 많이 하느냐? 자동차. 땅은 넓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자동차를 가지고 많이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육상 운송이 상대적으로 또 많아요. 그래서 여기 이 표에서 보시는 건 뭐냐면 중국의 경우에 석탄 발전소 현황을 특별히 전 세계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이 석탄 발전이 아까 말한 것처럼 이게 바로 전 세계에서 배출하는 이산화탄소 배출의 주범이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전 세계에서 보면 이 석탄 발전소가 뭐 건설 예정도 있고 건설하고 있는 것도 있고 운영 중인 것도 있잖아요. 맨 오른쪽에 보면 이 전 세계 뭐 숫자 보면 뭐 한 200만 메가와트 뭐 이렇게 여기 지금 표로 나와 있는데 이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만 일단 우리가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중국의 석탄 발전소가 현재 운영 중인 석탄 발전소만 우리가 볼 때 전 세계 석탄 발전소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무려 53%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운영 중인 석탄 발전소 중에 절반 이상이 다 어디에? 중국에 가 있다.
더더욱 걱정인 것은 뭐냐면 현재 건설 중인 것도 전 세계에서 건설 중인 석탄 발전소 중에서 70% 이상이 다 중국이에요. 건설 예정도 그렇고 건설 중인 것도 그렇고 다 70% 이상이 중국에서 현재 이루어지고 있다. 더더욱 문제는 뭐냐면 이러한 석탄 발전소가 대부분 어디에 있느냐면 내몽골 지역에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그 지역이 있는데 여러 가지 그 지역을 나눠보면 내몽골에서 단연코 제일 많이 한다. 2위가 이제 장시성인데 2위가 내몽골에 비하면 한 절반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무슨 말씀이냐면 보통 우리가 초미세먼지, 미세먼지 때문에 엄청난 고통을 겪잖아요. 그래서 주로 그 미세먼지가 어디서 날라오느냐, 뭐 내부적인 요인도 있고 외부적인 요인도 있다 하는데 외부적인 요인이라면 이게 대부분 중국, 몽골에서 불어오는 그러한 미세먼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미세먼지가 언뜻 생각하면 몽골 지역이 사막화되고 사막화도 물론 이게 지구온난화 때문에 나타난 중요한 그 어떤 결과이기도 한데 그래서 불어오는 그러한 미세먼지도 있지만 그것 말고 더 중요하고 어쩌면 더 우리 인체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뭐냐면 이 석탄 발전에서 나오는 미세먼지, 초미세먼지거든요. 이게 어디냐? 중국의 내몽골에서 나타나는 그러한 그 미세먼지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전력 생산이 많이 나타나고 그 전력 생산이 대부분 화력 발전이고 거기에서 나오는 이산화탄소가 지구 온난화도 불러오고 또 이것이 미세먼지, 초미세먼지를 불러일으켜서 그가 우리나라에까지 또 직접적인 영향을 또 주고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제가 예전에 그 2005년도에 그 UN 에스캅 UN 에스캅은 그 유엔이 그 여러 그 지역 본부가 있는데요. 방콕에 있는 아태 지역 본부가 UN 에스캅이에요. UN 경제사회 이사회 아태 지역 경제 사회 이사회 본부에서 제가 선임 환경관으로 근무하고 있었는데요. 그 당시에 제가 했던 일이 바로 이런 거예요. 국가 간에 어떻게 해서 이 아태지역에 있는 국가들이 어떻게 환경 정책적으로 협력을 해서 이 전반적인 환경 수준을 높이고 또 동시에 경제 성장도 계속 지속적으로 할 수 있겠는지 뭐 이런 문제를 제가 그 당시에 뭐 연구도 하고 또 정책적으로 이것을 갖다가 적용하려고 하는 그러한 어떤 일을 했었는데요. 그래서 그 당시에 아태 지역의 그 환경장관 회의를 우리 서울에서 했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주제가 장관회의 주제가 그린 그로스 녹색 성장이었거든요. 그래서 녹색 성장이라고 하는 것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녹색 성장을 어떻게 하느냐? 그것은 뭐 다른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을 해야 할 것이냐? 뭐 이런 문제를 다뤘는데요.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금 우리 여기에서 지금 더 관심을 가지고 보는 이 기후 위기도 결국은 국제적인 어떤 협력을 꼭 해야 되는 것이고 또 그런 국제적인 협력을 해서 우리가 이산화탄소 배출을 당연히 줄이고 그렇게 함으로 해서 지구적인 어떤 재앙을 우리가 막고 또 거기에서 잘 살아남아야 되는 그러한 문제도 있지만 동시에 그렇다고 우리의 그 경제 성장을 그렇다고 해서 멈출 수는 없다. 그런 문제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기후적으로 지속 가능하면서 다시 말해서 기후위기를 정말 악화시키지 않으면서 기후위기를 잘 우리가 막으면서 경제 성장할 수 있을지 이러한 문제를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된다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 사실은 전 세계적으로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파리 기후협약이라는 것을 체결을 했어요. 2015년에 파리 기후협약이라는 걸 체결해서 우리가 그 당시 한 197개국이 참여해서 이거 큰일 났다. 이거 너무 지금 지구가 온난화가 너무 빨리 진행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 산업화 이전,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 1850년부터 1900년까지의 그 50년간의 그 평균적인 지표면 온도보다 앞으로 섭씨 2도 이상 상승하지 않도록 우리가 노력하자. 2도까지가 마지노선이고 가능하면 1.5도까지 하자. 뭐 이런 것을 합의를 한 것이 파리 기후협약이고요. 3년 뒤에 우리 한국에서 인천에서 IPCC 그러니까 그 기후 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에서 이건 주로 과학자 간의 국제 협의체인데요. 이거 여기에서는 이거 2도는
마지노선이라고 볼 수가 없다. 아예 1.5도 선을 마지노선으로 하자. 그래서 1.5도까지만 우리가 제한하자. 그러니까 지표면 온도의 상승폭을 1.5도로 제한하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2030년까지 적어도 2010년 대비 이산화탄소 배출량, 온실가스 배출량을 한 45% 정도 줄이고 2050년 되면 제로로 만들자. 탄소 배출량을 제로로 만들자. 그래서 탄소 중립화를 하자. 뭐 다른 말로 뭐 넷 제로라고도 하는데 이게 두 개의 어감이 약간 다르긴 합니다만 일단 동의어로 여기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협의를 했다. 그래서 지금 현재 EU에서도 그래서 뭐 무슨 그런 어떤 파리 기후 협약 그리고 그 2018년 IPCC 회의에서 결의한 대로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하고 30년까지 여러 가지 탄소 배출을 줄이도록 하는 그러한 그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고 미국도 마찬가지고 영국도 마찬가지고 일본도 마찬가지고 뭐 전 세계가 지금 다 그러한 어떤 탄소 중립을 적어도 2050년까지 하겠다 지금 그렇게 국가적인 어떤 공언을 현재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하겠다. 그 얘기는 배출을 하더라도 우리가 그동안 나무를 또 많이 심으면 나무는 어떻게 하나요? 탄소를 흡수하잖아요. 그리고 산소를 배출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죠. 그래서 나무를 많이 심는 그러한 행동을 한다. 그러한 어떤 사업을 한다든가 아니면 요즘 얘기하는 탄소 포집 기술이라는 게 있어요. CCUS라고 해가지고 탄소 포집 활용 저장 기술을 이용해서 탄소를 자꾸 이렇게 도리어 이제 공기 중에 있는 탄소를 모아가지고 이것을 갖다 재활용한다든가 아니면 이걸 갖다가 땅속 깊이 이걸 갖다가 저장하는 그러한 방법에서 탄소를 줄이면 일부 배출에도 그걸 또 이제 배출에도 줄이는 그런 것까지 포함을 하면 네트로는 그러니까 전체적인 총은 플러스지만 네트로는 제로를 만드는 그걸 갖다 우리 탄소 중립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탄소 배출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게 뭐겠어요? 당연히 화력 발전이잖아요. 그 화력 발전을 하는데 제일 많이 쓰여지는 것이 바로 석탄 발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석탄 발전을 급격하게 줄여야 되겠다. 그래서 2030년까지 현재 우리가 58기가 있는데 노후 발전기 20기는 아예 폐쇄를 하겠다 하고 있고요. 그 대신 이제 다른 발전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원자력 발전은 현재 비중이 한 27%가 좀 넘고 있는데 한 32.4%까지 높이고 또 우리 재생에너지 우리가 보통 태양광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우리가 풍력이라든가 뭐 수력이라든가 이런 발전의 비중은 현재 한 7.5% 정도 되는데 21년 기준으로 이걸 한 21.6%까지 높이겠다. 아니 그 이상까지 높이겠다. 현재 그렇게 우리나라가 현재 고언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냐는 거예요. 제가 뭐 아까 녹색성장 제가 예전에 그 UN 에스캅에서 근무할 때 녹색성장도 소개했습니다만 기본적인 저의 생각은 뭐냐면 무조건적으로 탄소를 줄이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 우리는 계속 우리가 경제 성장을 해야 되고 고용도 계속 창출하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더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렇지만 탄소 배출은 줄이고 환경도 지속 가능하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녹색 성장을 해야 되겠다. 이 어떤 기후 위기를 우리가 극복하는 것도 녹색 성장 차원에서 해야 되겠다는 것이 제 기본적인 생각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저는 에너지 사용을 줄이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에너지 사용 뭐 줄인다고 하면 이것이 뭐 결국은 우리 전반적인 경제 성장을 위축하는 것이 아니냐?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저는 에너지 사용을 줄이되 그 대신 다른 방법으로 우리가 여러 가지 그 인센티브를 줌으로 해가지고 이게 도리어 전반적인 그 경제 성장까지도 도모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으로 하자는 건데요. 에너지 사용을 줄이는 것만 우선 집중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나라는 지금 석유는 100% 수입하고 석탄도 90% 이상 다 수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표에서 한번 보시죠. 이 표에서 보시면 이게 뭐냐면 주요 국가별 전기 요금이에요. 그래서 킬로와트당 전기 요금인데요. 이게 가장 최근 자료를 제가 가져온 건데요. 우리나라는 이게 얼마냐면 킬로와트당 0.09달러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10센트 정도 되는 거예요. 10센트 정도면 어느 정도냐면 그 비싼 나라 우리 저기 그 유럽에 있는 국가들인데요. 덴마크, 독일, 영국 뭐 이런 나라들 보면요. 보통 한 50센트 정도 돼요. 50센트 정도. 우리나라는 10센트도 되지 않아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전기값은 유럽에 있는 그러한 나라들에 비해서 전기값이 5분의 1밖에 되지 않는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상당히 전기를 풍부하게 막 쓰는 나라인데, 미국 같은 경우에도 이게 보면 우리나라보다도 거의 2배 정도 더 비싸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미국보다도 한 반값 정도의 전기 사용료를 우리가 지불하면서 가정과 기업에서 우리가 전기를 그냥 거의 공짜처럼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당연히 전기는 싸네. 그러니까 집에서 한여름에 당연히 막 그 에어컨 빵빵 틀고, 한겨울에 그냥 우통 벗고 그냥 반팔 차림으로 막 돌아다니고, 집 안에서 말이죠. 이런 식으로 사는 것부터 시작해서 기업에서 공장을 돌리더라도 굳이 내가 에너지 절약할 필요가 있나 해서 전기값이 싸니까 그렇게 해서 더 전기를 더 너무 남용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기왕이면 이 생산비보다 이게 엄청나게 싸게 지금 공급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한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이건 정말 중요한, 우리가 우리 삶에 필요한 그러한 에너지이기 때문에 그 전기 값을 싸게 공급하는 것이 너무 좋죠. 당연히 싸게 공급할 수만 있다면. 근데 너무 싸게 공급하는 것이 이게 결국은 우리 결국 생산 단가에도 미치지 못하니까, 또 그 자체가 또 많은 적자를 또 불러오는 문제도 있지만, 이것이 너무 지나치게 에너지를 많이 남용하고, 또 그래서 많이 또 화석연료 수입하면서 또 외화도 많이 낭비하는 면도 있고, 또 이게 많이 탄소 배출하는 것이 또 우리나라의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본적인 전기값을 현실화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동시에 그렇다면 이것을 전기값을 현실화하는 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전기를 생산하느냐가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지금 전기를 어떻게 생산하느냐 하면, 석탄 발전을 해가지고 한 34% 생산을 해요. 그리고 천연가스를 이용해서 생산하는 것이 한 29%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개를 다 합하면 어떻게 되나요? 이게 한 4% 되잖아요. 63% 되잖아요. 60% 이상의 전기를 다 화석연료를 사용해서 생산하는 거예요. 이 화석연료 100% 수입하고, 이게 바로 탄소 배출의 주 범위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냥 화석연료 사용하는 그러한 발전이 60% 이상이라는 거고요. 특히 석탄 발전이 무려 34% 정도 된다는 것이고, 원자력 발전이 우리나라의 경우에 한 28% 정도고요. 우리 재생에너지, 우리 태양광이라든가 아니면은 풍력 발전, 이런 것은 한 8.4%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당연히 우리가 에너지를 이런 식으로 생산하면 안 된다. 그래서 앞으로는 화석연료를 이용한 발전은 급격하게 줄여야 된다. 그 이유는 뭐예요? 당연히 탄소 배출이 많아서 그렇다. 두 번째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지난번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석탄 발전은 정말 이 탄소 배출뿐만 아니라 미세먼지 배출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우리가 봄만 해서 여름, 겨울까지 보면 계속 미세먼지 때문에 엄청난 고통을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화석연료를 이용한, 특히 석탄을 이용한 발전은 빠른 속도로 감소시켜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걸 감소시키면 앞으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공장을 돌릴 거고, 어떻게 집에서 전기를 사용할 거고,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자동차를 운행할 거냐, 여러 가지 전기 자동차가 앞으로 많이 나오니까요. 이런 문제가 오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걸 그러면 그러면 에너지원으로 바꿔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걸 갖다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에너지 전환이라고 그래요. 우리 바꿀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그러면 원자력 아니면 재생에너지예요. 그래서 재생에너지 하면 우리가 100% 재생에너지로 가자. 그렇게 이제 주장하는 그런 NGO, 우리가 보통 이제 비영리 그러한 비정부 기관에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것이 바로 알리백이죠. 알리백은 영국에 있는 클라이밋 그룹, 그러니까 한국말로 얘기하면 기후 단체죠. 그게 그냥 그 단체의 이름인데, 거기에서 시작한 그러한 운동인데요. 이게 뭐냐면 재생에너지를 100% 이용해서 그렇게 해서 만들어낸 전기만 이용해서 어떤 제품을 만든, 그러한 제품을 우리가 앞으로 소비하자, 이런 운동인데, 그래서 여기에 지금 애플 등 한 전 세계적으로 보면 같이 대기업 한 400여 기업이 여기에 지금 동참을 현재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가 보다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문제는
이 애플이 그냥 자체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하청을 주어서도 하고 또 많은 중간재를 또 수입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애플의 경우에는 내 자신이 직접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청 주는 그 공장에서 생산할 때 알리백을 해야 되고 또 뿐만 아니라 그 하청을 준 그 공장이 또 수입하는 많은 그런 여러 가지 그 부품들도 당연히 이 알리백, 다시 말해서 재생에너지를 이용해서 생산한 전기를 가지고 만든 제품만 또 사용해라. 뭐 이렇게 되니까 우리나라가 당장 이 재생에너지를 사용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돼버리는 거죠. 근데 문제는 우리나라가 과연 100% 이 재생에너지만 사용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지금 원자력 발전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기가 굉장히 힘들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여기 한번 보시면 우리나라가 지금 재생에너지 비율로 보면 아까 뭐 그 한 7% 남짓이라고 했는데 이 표에서 보시면은 한 10%가 좀 안 되는 걸로 나오죠. 이건 뭐 그 조사 기관이라든가 연도에 따라 조금씩 다르니까 한 7% 내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전 세계적으로 보면 우리나라는 168등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재생에너지 발전 비율이 낮기는 엄청 낮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높이는 것은 맞아요. 높이는 것은 맞는데 앞으로 그러면 화석연료를 이용해서 우리가 전력 생산하는 것을 갖다 다 그러면 재생에너지를 바꿔야 되느냐는 거예요. 앞으로 이 석탄 발전을 특히 지금 줄여야 되는데 석탄 발전이 무려 30% 이상인데 그걸 다 이 재생에너지로 바꿀 거냐. 근데 그게 가능할 거냐는 거예요. 과연 뭘로 하죠? 그렇게 하려면 태양광을 하려면 우리가 산을 깎아서 거기다 태양광 패널을 갖다가 설치하거나 아니면 논이라든가 밭을 우리가 전용해서 거기에 태양광을 깔거나 아니면 호수를 전부 다 우리가 호수면에다가 깔거나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가 한번 산을 깎는다면 그럼 어떻게 되나요? 그럼 당연히 또 산림을 훼손해야 되고 그러면 그 산림을 훼손하면서 당연히 탄소가 거기서 배출이 되고 또 탄소 흡수를 더 이상 또 하지 못하게 되죠. 그 나무가 없어져 버리니까. 그런 문제도 있고 또 동시에 또 우리가 만약에 논이나 밭에서 만약에 이걸 갖다가 태양광을 설치해서 만약에 전력 생산을 하게 되면 앞으로 우리가 이 곡물 작업도가 20%도 되지 않는다고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말씀드렸고 또 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러한 기후위기는 결국은 농산물 위기다. 우리 식량 위기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자체 농산물 생산도 우리가 제대로 하지 못하는데 농산물 생산할 수 있는 그런 땅을 이 전력 생산한다고 해서 그걸로 전용할 수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건 정말 어려운 문제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이게 재생에너지가 쉽지 않아요. 다시 말씀드리면 그렇게 되는 이유가 일단 국토 면적이 너무 적기 때문에 어디 그냥 뭐 사막 같은 데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우리 태양광 패널을 설치한다든가 아니면 풍력발전소를 우리가 설치할 수가 없는 그런 생태적인 그런 문제가 있고 또 뿐만 아니라 거기에다가 국토 면적은 전체적으로 우리 10만 제곱 킬로미터라고 하잖아요. 거기에 또 인구 밀도는 엄청나게 높아요. 왜? 인구는 또 우리가 5천만 이상 우리가 살고 있으니까. 그래서 전 세계에서 인구 밀도도 뭐 4위, 5위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또 엄청나게 많이 몰려 살아가지고 어디에 뭐 이 태양광 패널을 갖다가 설치하고 풍력 발전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장소가 마땅치 않고요. 또 뿐만 아니라 송전탑을 어디에 설치해가지고 그거 갖다 어떻게 전력을 갖다가 이렇게 보내고 받고 하는 그런 것도 쉽지 않은 상태라는 거고요. 또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는 유럽에 있는 국가와 달리 인접 국가와 이게 필요할 때 전력을 보내고 받고 할 수가 없는 상태예요. 유럽의 국가에는 예를 들어서 뭐 독일 같은 경우는 뭐 여러 가지 기본적으로 재생에너지를 많이 돌리고 있는데 재생에너지 돌려도 이 재생에너지라고 하는 거는 태양광이라든가 아니 풍력이나 이런 게 뭐예요? 그냥 24시간 계속 아니면 사계절 계속 일정한 그러한 전력을 생산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연속적으로 생산할 수, 불연속적으로 생산할 수밖에 없거든요. 어느 때는 생산을 많이 할 수 있다가 어느 때는 생산이 아예 되지 않는 상황이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무슨 얘기냐면 다른 어떤 대체의 전력 생산 시설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럼 계속 그러면 석탄으로 할 수 있느냐? 아니면 계속 그러면 그 가스로 할 수 있는 천연가스로 할 거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뭘로 할 거냐? 어쩔 수 없이 결국은 이제는 다른 그 대체 수단이 원자력밖에 없다는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요즘에 와서 알리백 얘기하지만 알리백 말고 무슨 얘기를 많이 하느냐 하면 또 요즘에 가지고는 카본 프리 에너지 이게 뭐예요? CRE라고 하는데
무탄소 에너지라고 하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특히 우리가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제 터졌잖아요. 2022년에 우리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결국은 이제 이것이 유럽에 있는 그러한 나토 회원국들이 전부 다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고 이렇게 되면서 러시아는 이 유럽으로 보내는 천연가스의 관을 전부 다 막아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갑자기 이 에너지 가격이 막 폭등하게 된 거예요. 그렇게 되면서 유럽에 있는 국가들이 그래, 그동안 내가 석탄 발전은 다 없애고, 특히 이 독일이 아주 대표적인 사례인데, 그 대신 100% 완전히 재생에너지, 풍력이라든가 아니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태양광으로 가지는 않지만, 그래도 탄소 배출이 좀 상대적으로 적은 천연가스를 이용해서 좀 하는 그러한 방식으로 많이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갑자기 급격한 상황이 벌어지게 되니까 천연가스 수입도 제대로 안 되니까 이거 아니잖아. 그래가지고 요즘에 와가지고는 전반적인 분위기가 유럽 같은 데의 경우에 아니 전 세계적인 분위기가 이거 원자력이 어쩔 수 없는 우리 대안이 될 수밖에 없다. 무슨 말씀이냐면 전반적인 기후위기는 너무 급격하게 지금 악화되고 있는데 우리가 대체 에너지라고 하는 우리가 풍력이라든가 아니면 태양광으로 이걸 갖다가 100% 알리백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뭔가 다른 대체 에너지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당연히 석탄은 아니고 그렇다고 천연가스도 이것도 만만치 않구나. 그럼 남은 게 뭐예요? 결국 남은 게 원자력이다. 그래서 원자력 발전을 안 할 수가 없다는 그러한 어떤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보면 우리나라는 원자력 발전 규모로 보면 전 세계적으로 보면 미국이 단연코 1등이고요. 그 다음에 중국, 프랑스, 러시아 그리고 한국이 5위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원자력 발전 규모가 그렇고요. 그 발전 기술 수준으로 보면 아마 5위가 아니라 미국, 프랑스, 한국 한 3개 정도, 우리나라가 한 3위 정도 수준에 있습니다. 그 정도 수준인데 또 재밌는 거는 뭐냐면 우리 표에서 보시면 원자력 발전의 비중을 한번 보면 또 좋을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비중으로 보면 아까 좀 전에 보여드린 거는 원자력 발전 전체 총 규모를 말씀을 드린 거고요. 전체 발전 중에 원자력을 이용해서 발전하는 그 비중을 보면 여기 보면 맨 위에 있는 나라가 프랑스고요. 프랑스 다음 2등이 슬로바키아, 3등이 벨기에, 4등이 슬로베니아, 5등이 체코, 6위가 스위스, 7위가 핀란드, 그리고 10위가 한국이에요. 제가 이거 이름을 이렇게 쭉 불러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한번 생각해보세요. 프랑스는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원자력 발전을 많이 하는 나라다는 알겠는데 벨기에라든가 스위스라든가 핀란드라든가 정말 우리가 생각할 때는 굉장히 자연 친화적이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친환경적으로 모든 발전하고 그리고 경제를 운영할 것 같은데 100% 재생에너지가 아니라 원자력 발전 비중이 굉장히 높다는 말씀을 제가 강조해서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릴게요. 소위 얘기하는 선진 친환경 국가라고 하는 프랑스, 벨기에, 스위스, 핀란드 그리고 한국 밑에 스웨덴 이런 나라들이 다 지금 원자력 발전 비중이 굉장히 높고 최근에 와가지고 더 원자력 발전 비중을 더 높이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현재 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저는 이게 환경 문제, 특히 에너지 문제, 원자력 문제에 오면 이게 굉장히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게 굉장히 정치적인 어떤 이념과 연관이 되어가지고 반핵 운동하는 분들의 경우에는 원자력 발전하면 이건 무조건 반대.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게 정말 그럼 무슨 대안이 있지? 그럼 100% 그러면은 재생에너지가 우리나라가 가능하냐?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땅덩어리는 좁고 사람은 많고 그리고 옆에 나라하고 서로 필요할 때 무슨 전력을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러한 상황도 아닌데 과연 어떻게 가능하지? 이런 생각을 저는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원자력 발전은 우리가 전 세계에서 지금 굉장히 빠른 속도로 우리가 기술 수준도 높여왔고 그래서 우리가 해외에 지금 여러 가지 원자력 발전을 지금 수출하고 있는 그러한 상태잖아요. 그래서 원자력 발전소를 만든다고 할 때 우리나라가 나와가지고 제일 먼저 우리가 수출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고 그 우리나라에 굉장히 중요한 어떤 주력 산업이 현재 되고 있다. 이런 얘기도 많이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기왕이면 이 원자력 발전소 좀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하면요. 원자력 발전소가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총 24개의 원전이 있어요. 원자력 발전소 24개가 있고, 그 중에서 지금, 2개가 더 있어. 2개가 지금은 신한울, 물진에 있는 거죠. 신한울 3호기, 4호기가 현재 공사 중에 있어가지고 한 2030년 초에 아마 이게 이제, 발전을 시작할 걸로 지금 보고 있는데, 대부분 동남부에 위치하고 있어요. 우리 대부분의 인구는 다 어디 있습니까? 이 서울에 있잖아요. 서울, 경기, 이 수도권에 많이 몰려 있는데, 주로 이제 바닷물, 우리가 보통 경수로라고 많이 얘기하잖아요. 바닷물을 이용해서 이 원자력 발전을 하는 데 있어서 나오는 그 열을 식히는 그런 어떤 장치가 필요하기 때문에 바닷가에 주로 위치하고 있는데, 주로 이 동남부에 위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 제가 더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중국이에요. 중국이 전 세계에서 2번째로 원자력 발전을 많이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특히 석탄 발전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하고 있고요. 원자력 발전도 전 세계 2번째로 많이 하고 있는데, 여기 한번 보세요. 대부분 이 지도에서 보시면 다 원자력 발전소가 어디 있냐면,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나라보다 2배 이상 많아요. 다 56개가 있는데 다 어디 있습니까? 그 중국에서 보면 동해안이죠. 우리나라에서 보면 서해안 저쪽, 그러니까 서해 쪽에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중국의 원자력 발전소는 대부분 우리나라에 굉장히 인접해 있어요.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숫자도 많고요. 우리나라보다도 기술 수준도 더 떨어지는 것이 솔직히 맞는 거고요. 또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안전 관리도 우리나라보다 중국이 더 잘할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 상태에 있는 그런 원자력 발전소가 무려 56개가 있고요. 지금 26개를 또 추가로 공사 중에 있어요. 26개가 지금 우리나라의 전체 원자력 발전소가 26개가 있는데 그만큼 더 지금 또 동남부에 지금 만들고 있어요. 그렇게 지금 많이 만들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안 만들겠다. 우리나라는 이것 지금 없애겠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나라 물론 당연히 원자력 발전은 우리 정말 위험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정말 조심스럽게 이걸 갖다가 우리가 운영하고 잘 관리하는 건 맞아요. 그런데 우리나라보다도 더 많은 원자력 발전, 어쩌면 더 잠재적으로 위험할 수 있는 그런 원자력 발전 저쪽에서 많이 짓고 있는데 우리는 그냥 가능하지도 않은 신재생 에너지, 재생에너지 쪽으로 100% 갈 수가 없다는 거고요.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이 주변에 보면 핵 강국, 중국이 정말 핵 강국이죠. 핵무기로도 강국이고 원자력 발전으로도 강국인데 또 하나 지금 북한이 지금 핵무기를 이미 개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개발해서 지금 현재 다 실제 전쟁에 사용할 가능성도 있잖아요. 거기에서는 우리 원자력 발전이 아니라 그냥 그게 무기가 돼가지고 우리를 노리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원자력 발전소 몇 개 있는 것이 위험하겠어요? 아니면은 북한의 핵무기가 더 위험하겠어요? 더군다나 중국에 있는 그런 핵무기와 원자력 발전이 더 위험하겠어요? 당연히 주변에 더 위험한 것이 잔뜩 있는데 우리가 그냥 이념적으로 원자력 발전은 무조건 이거 안 돼 하면서 우리는 무조건 환경 에너지로 가야 돼 이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실제 유엔에서도 요즘에 와가지고는 지금 완전 재생에너지 100% 갈 수가 없다. 기후위기는 막긴 막아야 되겠다. 그래서 뭘로 간다고요? 무탄소 에너지, 이게 뭐 카본 프리 에너지 쪽으로 점점 더 전향하고 있어요. 제가 예전에 유엔에서 근무할 때도 그 당시에도 이미 원자력 발전이 무조건 안 된다라는 그런 분위기는 유엔 내에 없었어요. 그냥 재생에너지를 자꾸 가긴 가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는 했었지만 그런 적이 없었다. 그러니까 무조건 원자력 발전은 무조건 아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없다는 거고요.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그럼 앞으로 그러면 무조건 발전소만 전부 다 그냥 탄소 배출 많이 하는 그러한 소위 얘기하는 석탄 발전소만 없애면 되느냐? 그건 아니죠. 당연히 그거 말고도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하면 생산에서 아니면 소비에서, 그러니까 이 여러 가지 뭐 제품 생산이라든가 아니면 소위 전기 생산, 전력 생산, 그리고 또 여러 소비 활동에서 기왕이면 여러 가지 전력 낭비가 없이, 에너지 낭비가 없이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술을 발전시켜야 되는데, 요즘 디지털 사회로 전환이 되면서 인공지능을 많이 이용하잖아요. 그래서 인공지능이 굉장히 그런 어떤 전력 생산에 있어서의 어떤 효율성을 높이는 그러한 어떤 생산성을 높이고 기술 효율을 높이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걸 적극적으로 우리가 활용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다만 인공지능이
꼭 좋은 것도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이 에너지 사용 면에서 보면 요즘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인공지능 때문에 또 그리고 또 빅데이터를 운영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그 전력 사용이 엄청나게 많이 지금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이 인공지능을 현재 개발하고 운영하는 그러한 회사들이 적극적으로 하는 것이 다 뭐예요? 전력 확보 경쟁이에요. 그래서 요즘에 가지고 이 소위 전기값이 많이 더 상승하는 그러한 중요한 원인이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바로 그러니까 대체 에너지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을 요즘에 많이 깨닫고 그래서 요즘에 한번 여기 뭐 투자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이 원자력 관련 기업들의 주가가 엄청나게 많이 오르고 있어요. 그게 무슨 뜻이죠? 결국 대안이 없다, 대안이. 앞으로 이게 결국은 원자력 발전을 우리가 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다만 제가 그러니까 무조건 하자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우리가 안정적으로 잘 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기술 관리도 해야 되겠고 또 이걸 하기 위해서는 제가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걸 공론화해야 되겠다. 이걸 무조건 그냥 나는 그래 그냥 남들이 이런 얘기하면 욕 많이 먹을 거야. 어쩌면 제가 이런 말씀 드려서 어쩌면 이것을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서 불편하셔가지고 뭐 댓글 악플 다시는 분들도 계실 수도 있는데요. 기왕이면 건설적인 토론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 유튜브를 제가 시작한 이유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현은 교수의 경제 포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서로 같이 의견을 나누자는 그런 의미의 포럼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것을 공론화해서 우리가 그러면 앞으로 이 기후위기를 맞이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극복할 것이냐. 극복하는 방법은 제가 전기값도 올려야 되겠다. 에너지 전환도 해야 되는데 기왕이면 이것을 재생에너지를 당연히 많이 나가야 되는데 석탄 발전을 빨리 줄이고 그렇게 하면서 재생에너지만 가지고 100% 이걸 갖다가 전환할 수 없기 때문에 에너지 또 하나의 그 에너지 원인 원자력 발전도 계속 늘려나갈 수밖에 없다. 그것이 또 우리나라의 굉장히 중요한 우리 산업 경쟁력을 갖추는 그러한 요인이다. 그런 말씀도 제가 계속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마지막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녹색 성장을 제가 UN 에스캅에서 근무할 때 녹색 성장이라는 개념을 사실 만들어내는 일을 제가 했어요. 사실은 그린 그로스라고 해야죠. 근데 이게 한국에 들어와가지고 이게 마치 4대강 사업처럼 이게 변질이 돼버렸는데 이 취지는 정말 좋은 거거든요. 어떻게 하면 환경적으로 이걸 갖다가 지속 가능하게 하면서 경제 성장을 또 계속 가속화할 거냐, 뭐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기후위기와 맞물려서도 우리 기후위기를 우리가 해결하는 가운데서도 경제성장을 계속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찾아봐야 되겠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대표적으로 하는 것이 뭐냐면 보통 제가 모두에 우리가 전기 가격을 현실화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걸 뭐 유럽에 뭐 5분의 1밖에 안 되고 뭐 미국에 2분의 1밖에 안 된다고 하는데 최소한 뭐 미국 가격 수준 정도는 올려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이 소위 가격이 현실화 되어야지만 사람들이 그러니까 당연히 전기를 절약해야 되지 이렇게 그거 갖다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환경 비용의 가격 내재화라고 하거든요. 환경 비용이 굉장히 높은데 이 생산 비용뿐만 아니라 더군다나 그런 것을 생산하면서 탄소 배출도 많이 되고 그러니까 더 비용이 많은데 그런 비용을 갖다가 당연히 이 전기 가격에 포함을 시켜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어떤 환경 관련세를 높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 대신 소득세는 낮춰야 된다. 뭐 그래가지고 우리가 그린 텍스 리폼이라고 하는데 녹색 세제 개혁을 해야 되고 뭐 보조금은 그 대신 뭐 전기값을 많이 높이는데 그러면 당연히 가난한 분들 또 그리고 또 영세 사업자들이 굉장히 힘들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도 보조금도 드릴 수도 있습니다. 뭐 이런 것들도 해야 되고 또 환경 관련 산업들이 앞으로 점점 재생에너지라든가 원자력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런 것들이 앞으로는 어쩌면 우리의 굉장히 중요한 전략 산업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산업들을 우리가 또 계속 또 키워나가는 그런 어떤 노력도 이 하는 녹색 성장이 되는 것이다는 것이고요.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환경 관련된 인프라에 또 공공 투자를 또 많이 해서 R&D 투자를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요. 그렇게 함으로 해가지고 기업들이 자연스럽게 그쪽에 경쟁력을 갖추고 그렇게 함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탄소도 저감하고 또 그렇게 하면서 우리의 어떤 에너지 안보도 지키고 또 뿐만 아니라 우리 식량 안보도 지키고
또 그렇게 하면서 우리나라의 어떤 성장도 가속화해 나가는 그러한 노력을 우리가 해야 되지 않을까, 전 그런 생각을 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기왕이면 여러분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고 우리가 서로 건설적으로, 일방적인 비난보다는 건설적인 토론을 해서 우리가 정말 우리가 어떤 그 대답을 찾는, 우리가 기후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대답을 찾는 그러한 귀한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감사하고 기왕이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